알면 당신도 법대랑. 개구리가 깨어난 봄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네요. 법 없이도 사는 남자 법대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지. 최영이. 송강호입니다. 네. 법이 뭔지 알아? 법은 밥이야. 네, 밥이야. 밥 같은 법으로 사는 여자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초심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지만 저는 가장 쉽습니다. 이미 배운 법도 2번, 3번 살피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법 잘 기억합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왜 그래요? 어렵잖아. 맞아서 거짓말을 아니, 보고 또 보고 해서 네. 기억을 하는 거지 실수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 법은 어려워요. 봐도 잊어버려. 맞아요. 틀리지 네. 않으려면은 계속 보고 네. 정확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혹시 궁금한데 변호사 중에는 네. 법 조문이나 네. 법 용어를 네. 기가 막히게 잘 외우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나요? 특별히?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일반인들이 그냥 1조부터 쭉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그래요. 조문만 네. 기억합니다. 좀 외워보세요. 몇 개 있어요. 아니, 꽤 많죠. 민법부터 시작하면 꽤 많죠. 그래요? 헌민형, 네. 어쨌거나 이제 법은 그 매번 보고 또 보고 하라고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경칩이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 아무리 쌀쌀하다 해도 이제는 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봄이 저는요, 너무 그냥 힘들어. 왜냐면 졸려요, 봄이 되면. 예.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과로하시는 아유, 거 아닌가요? 방송 혼자 다 하지 마시고 아유. 나눠주세요. 좀. 본인 얘기를 남한테 하지 마세요. 진짜 그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쉬고 싶은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은 쉬질 못합니다. 토끼 같은 아이를 생각하면 쉽지가 않아요. 가장 힘든 자리가 가장이야. 저는 가장 저를 위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 네, 아픔이 쉽니다. 토끼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좋겠어. 예. 자, 온몸이 안 좋고 하면 하루 이틀 휴가 내면 되는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 분들. 진짜 맞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저도 프리랜서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 안 하면은 뭐 생기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산재도 아니고 그냥 몇 달을 쉬어야 네.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네. 그런 질병 부상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경우 그렇죠. 앞으로 국가에서 돈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 안 해도 돈이 나와요? 예, 어떻게 해요? 네, 상병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은 되지 않았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근로자가 아프면은 생계 걱정 없이 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이 네. 올해 7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거네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 43,960원으로 네. 그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이잖아요. 예, 그것의 예. 60%에 해당하는 그러네. 돈이고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사업 예산은 전에 국비로 올해 시범 사업 예산이 109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여쭤보면 설마 프리랜서는 제외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인데. 예, 특수고용직 근로 형태에 제한은 없지만 네. 취업 기간은 한 달에 며칠 이상으로 할 것인지 재직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네. 유급 병가를 받았다면 네. 상병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죠. 유급 휴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병가인데 유급이니까 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제외시켜야겠죠. 상병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은 아니겠죠? 그럼요. 복지부에서 일단 3년간 1에서 3단계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데 1단계 시범 사업 기간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상병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최장 90일 혹은 12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상병수당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예, 아프면 쉴 권리, 이런 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심하게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너무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4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최근 10년 이내에 2011년에서 2021년 중에 아팠던 근로자 소득을 보니까요. 평균 6.18개월 동안 소득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병수당을 네. 어디서 언제 도입을 처음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 이제 주로 북유럽에 있잖아요. 뭐 핀란드, 노르웨이, 뭐 덴마크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상병수당은 네. 1883년 꽤 네. 오래전이죠. 그러네요.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이 됐고요. 네네네. 이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실제 저도 방송사에 소속사에 있을 때 보면 아파도 그냥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대체 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OECD 국가 비교 데이터가 있는데 네. 보니까 그 근로자가 1년 중 아파서 쉰 날 벨기에 분들이 12일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왜 일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는 말씀하신 대로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아프지만 참고 일해야 할 것 같아서, 또 소득 감소 우려 등 때문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병수당제 도입되면 이런 네.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프면 죄인 같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원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3년 시범 사업이면 2025년에는 본격 도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잘 정착이 돼서 아파도 당당히 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방송하다가 아프면 그래도 저는 참고 하겠습니다. 네네.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상병수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예. 사회보장 제도인 만큼 예. 아파서 더 가난해지는 네. 일이 없도록 하는 네네네. 사회 안전망인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범 사업이 준비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당당한 방송을 말하자면 법대랑만한 곳이 없죠. 오늘의 법대랑 주제는 뭡니까?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좀 연결되는 네. 그런 이 얘기입니다. 더불어 선진의료, 선진복지, 의료복지법입니다. 네. 자, 사회보장에 있어서 복지, 의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죠. 과연 어떤 분이 우리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열어주실지 오늘 의료복지법의 법 고수는 바로 이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치아가 이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때 방치되면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급격하게 예. 떨어지고 건강보험 제도와 네. 장기 요양 제도에서 그 비용을 잰다고 하면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해서 현재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 시기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자꾸 떠나는 거고 힘들다고. 일반 의과대학이나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공공 분야, 필수 분야,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직접 양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동 이익의 관점에서 적합한 부모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골라주는 새로운 그 입양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국가가 이제 나서서 입양의 전반적인 절차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모두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루를 열흘처럼 사는
열혈 국회의원이십니다. 보건복지 분야 하면 또 이분이시죠. 이분은 바로 김성주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MC 중에 MC 김성주가 예, 맞죠? 똑같은 예. 이름의 MC가 있어서 예. 그 친구가 바로 이걸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꼭 직접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예. 보시면 저보다 머리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까? 저랑 친구여가지고 농담도 좀 아,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예. 자, 한때는 전주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고 하는데 인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졸업 후에 컴퓨터 사업을 하셨던 겁니까? 왜 예. 이런 별명이 있으세요? 아니, 실제로 그 이전 안경을 네. 쓰면 딱 빌 게이츠하고 이게 사진 대조해 비슷하시다. 보면 싱크로율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긴 건 평범하게 생겼는데 산 건 그렇게 평범하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과자입니다. 예. 또 별을 2개나 단 전과자인데 그래요? 네. 아무튼 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겪게 된 것인데 네네. 그 후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 받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저희 위에 형님이 이제 막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 그렇게 놀지 말고 와서 나나 도와주라. 같이 하자. 예, 그래서 뭐 잠시 가서 좀 도와준다 하다가 눌러 앉아서 예. 사실 사학과 나온 컴맹이 아이고. 예, 컴퓨터 회사의 대표까지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컴퓨터 잘 다루세요?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입법 제가 활동하시는데도. 타자도 분당 몇백 다 치고요. 예, 제가 뭐 워드 프로세서나 예.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분들 사실 보좌관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네. 어쩔 때는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예. 정말 말씀도 너무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은근슬쩍 단어법도 있고 반전도 있고 유머러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다양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네네. 나중에 국민복지를 책임지는 또 CEO로 변신하셨잖아요. 국민연금 이사장.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셨나요? 근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 네. 관련된 계획을 만드는데 저도 참여했고요. 네. 네. 그 후에 임명을 받아서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갔는데요.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이 한 30년 된 조직인데 한 번도 정치인 출신이 이사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뭐 장관 네네네. 출신이거나 네. 아니면 뭐 학자 출신인데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이 간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센세이션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이라고 많이 언론에 소개가 됐고 지금도 아마 검색하면 아마 낙하산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사실은 연금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낙하산은 아니고 이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4년 동안 하면서 주로 우리나라 노후 보장, 특히 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법안들을 많이 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소득 대체율 상향 법안, 그다음에 기금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법안들을 좀 냈고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민주당의 당론이 되었고 네.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아마 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임명권자 네네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임명되실 당시에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1년 공석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례적인 거는 국민연금공단 노조에서는 환영 성명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받으셨고 네. 실제로 또 결과도 너무 잘 내셨습니다. 그 기금 운용 수익금도 100조 원으로 이제 올리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 자리에서. 당시에 이제 공단 이사장과 기금본부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죠. 그렇죠. 누군가를 와서 수습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고요. 또 그 전에 보면은 노사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강성 노조였고 갈등도 많았는데 제가 또 실제로 노동운동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노사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아마 그런 환영
성명을 냈던 걸로 그렇게 네네. 이해합니다. 예. 자, 19대 후반기에는 이제 보건복지위의 간사셨고, 지금도 이제 역시나 보건복지위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 21대 국회 때는 혹시 입법 활동, 법안을 꼽는다면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뭐 제가 직접 네. 발의한 뭐 장애인 관련된 그 뭐 이렇게 재산권 보호, 65세가 넘어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입법에 과제했는데 못한 이런 거를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고요. 네. 뭐 제가 발의하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 가장 그 논란이 뜨거웠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제가 이제 여당 간사로서 그러니까 한 10개월에 걸친 6차례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와 끝없는 물밑 대화를 통해서 통과시킨 것이 가장 인상적인 입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술실 CCTV 설치에 관련된 법안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예. 됐고, 그것도 주도적으로 네. 거기에 참여를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기억에 남으실 만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 대표적인 복지 전문가이신 김성주 의원님과 오늘 더불어 선진의료, 선진복지라는 주제로 여러 의료복지 문제를 푸는 법안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례 준비됐죠? 네, 차트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성주 의원님의 더불어 선진의료, 선진복지, 의료복지법 그 첫 번째 네. 법안은요. 방문재활 영양 제가하여 주옵소서 제가급여법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입니다. 네. 저기 잘 짓죠, 이름? 아, 예, 아주 멋집니다. 제가 나름 좀 이렇게 뭐 라임도 좀 넣고요. 예. 아이디어를 예. 냅니다. 예. 예. 되게 즐겨주셔가지고. 네. 예. 자, 요게 이제 재가급여라고 하면은 있을 제자에 집 갖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현재 재가급여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문제가 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네.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쉬운 이제 점이. 현재는 요양보호사들이 뭐 일주일에 몇 차례 와서 약간 가사 도움 정도 활동 뭐 이런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해드리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게 중요한 것은 의료적 서비스가 좀 돼야 되는데 의료적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법을 낸 겁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저희 어머님이 고령이신데 예. 어머님이 집에서 쭉 생활하시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제가 보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식사 문제입니다.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게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병원에 안 가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때 방치되면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모든 질환이 한꺼번에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맞아요. 해주고 예, 근데 예.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당뇨나 혈압 환자에게는 그에 맞는 식단을 짜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이제 복지센터에서 그 도시락 배달은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하긴 알고 해요. 있는데 네, 전면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예. 그냥 아무 식당이나 주는 거죠. 도시락을 통일시켜놨죠. 아, 그렇죠. 예. 현행법상 그렇게 방문 영양이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 재활도 그렇습니다. 빠져 있는 예. 거 아닌가요? 예.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예. 빠져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단순 돌봄을 한 거지 예. 실제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던 거고 영양 서비스와 예. 재활 서비스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죠. 좀 인력도 예. 좀 부족할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문 재활 서비스는 집안에 계실 분들한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조금만 운동을 해도 네네. 개선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거나 누워 있기 때문에 뭐 욕창이 생기고 네네. 모든 게 안 좋아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 옆에서 이제 어머님 아까 예, 얘기를 예. 하셨는데 지켜보신 그 경험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자라는 그런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재활과 영양급여가 들어가면 확실히 서비스가 좀 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잘 알고 네. 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최근 5년간의 재가급여 현황이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2020년에 420만여 건 방문 요양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방문 간호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만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서비스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 이제 문제인데요. 현재 방문 간호나 이런 서비스 할 수 있는 간호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혈압 재고, 당 체크하고 네네. 체온 저는 정도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서 할 수 있게 되어 그죠. 있는데 보조적인 일을 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적으로 간호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은 네. 직접 주사도 놓을 수가 있고 간단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네. 있도록 허용돼 치료 정도는 있거든요. 간단한 현재는 이제 거죠. 우리나라 네. 의료법상 그게 좀 금지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개선 과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느냐? 예, 그게 가장 예, 중요하죠. 현재 하고 예. 있는 건강보험 제도와 네, 네. 장기 요양 제도에서 그 비용을 잰다고 하면 네. 국민들은 훨씬 더 적은 부담으로 집에서 그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최대한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법안을 내신 건데요. 그런데 현재 의료, 주거,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통합 돌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인가요? 예, 통합 돌봄 말 그대로 네네네. 여러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두껍다는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이제 복지 서비스와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같이 네. 합쳐 제공한다 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렇게 용어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도 있고요. 네. 뭐 영국이라든가 또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이런 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고 일본도 그와 관련된 그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시범 사업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3년째 하는 정도고 입법은 발의가 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는 심의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양병원에서 좀 나아졌어요. 네네. 그런데 나아졌는데 집에 가고 싶어. 네. 근데 못 가잖아요. 집에서 이런 돌봄 서비스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 복귀를 지원해주는 이 두 가지가 이 통합 돌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환경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이 질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법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김성주 의원님의 의료복지법 두 번째 법안은요. 네. 공공의료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법입니다. 네. 자, 어찌 보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연관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이 예. 법안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의료계에서는 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네. 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전 안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아유, 우리 뭐 그거 엄청 시스템이 좋다고 동네 사거리마다 자랑하잖아요. 각종 예.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이렇게 병원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의료 기술도 예. 최고 수준입니다. 예. 특히 뭐 우리한테 배우러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암 예. 치료 같은 경우 옛날에는 미국 가서 수술을 갔지만 지금은 거꾸로 한국에 와야 될 정도로 예. 암 치료 기술도 아주 뛰어나고요. 예. 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네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에 의해서 다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느 회사 보험 들었습니까? 라고 해서 이 얘기하면 우리 병원 취급 안 씁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통합이 안 돼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좋은 의료체계 갖고 있는 반면에 네네.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해서 현재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 시기에 전체 병원 중에서 불과 한 8% 불과한 공공병원이 네네. 환자의 80% 뽑거든요. 코로나 환자의. 음. 예. 그러니까 너무 불경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꾸 떠나는 거거든요. 힘들다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 문제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반대쪽에서의 논리는 뭐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민간 의료인들, 네네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잘 해주면 예. 쉽게 얘기하면 아. 많은 보상을 해주면 예. 우리가 시골이라도 갈 텐데 오. 그게 안 하니까 네네. 안 가는 것이 많이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지방의 병원에 새로운 신규 의사를 채용할 때에 그 제시하는 연봉이 서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용 외적 측면이 있는 거죠. 소득 그러네요. 외적 측면이.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 국립 그 보건의료 전문대학원 이 법은 일반 의과대학이나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공공 분야, 필수 분야,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직접 양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21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의대법을 내셨는데 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낸 건 아니고요. 네네네.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여야 논의 과정 중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된 거고요. 21대에 들어서는 현재 여야를 합쳐서 세 분의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인력을 국가가 직접 대학을 설립해서 양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입학생들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선발하고 이들은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해주고 대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이제 민간 병원에 가거나 어디 개원하지 말고 공공의료 분야의 기관에서 일하도록 일정한 기간 의무기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 팀장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네네. 단순히 이제 학교를 늘려서 의료인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공의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겠냐라는 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제 일단 숫자적인 부분만 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인구당에서 많냐 적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객관적으로 OECD 비교하면 적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판단인데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많고 앞으로 인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인구당 기수는 너무 많은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좀 강하신데 관점 차이가 있네요. 일단은 괜찮은 질 좋은 공공병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전국을 70개의 진료권으로 나눠서 여기에 하나 이상의 공공병원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병원도 있고 시설도 좋은데 정작 의사나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민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해서 거기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숫자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이의제기하는지 하나 짚어보죠. 이게 이제 밥그릇 네. 싸움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공공의사가 지금의 의사 영역을 또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이제 이런 좀 전에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밥그릇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그릇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립의료원에 나오신 분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민간에 가서 개원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하면 경쟁 상대가 아닌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오히려 다르다. 안 가려고 하는 데를 거기에 가서 일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사실은 민간에서 개원하신 분들도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잘 역할을 나눠서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가는 것이 국민들의 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충분히 상생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하면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공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려면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금이 필요하고 건보료 인상까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또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료 체계가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의료 체제가 있고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보건소나 그렇죠. 공공병원 예. 이런 것도 최근에 코로나 대응 이런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이 직접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주로 병원에 가는 서비스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국가가 지원해서 양성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데다 배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 제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세금을 쓰긴 하지만 건보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네. 현상이 있냐면요. 공공병원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병원의 병상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만 들어가는 민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 지원금이 조 단위입니다. 그런데 공공병원 하나 짓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자라고 그래서 그 병원을 기재부가 지금 예타 승인 안 해줘서 못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 병원을 더 만드는 손해봤네요. 것이 그 민간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안 해온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이미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재정적인 게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기우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싹 됩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 설립을 어디다 해서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어떤 법이든지 간에 네네네. 특정 지역에다가 뭘 한다고 네. 하는 내용은 담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본인 지역에 원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죠. 예. 이제 지금 이제 법안이 3개 나왔는데 네네. 아마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제1호는 남원 그 서남대 그 폐교에 따른 그 정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남원 지역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을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 스타트는 이제 남원이네요. 땅도 매입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만 통과되면 1호는 아마 남원이 될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의료 인력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더 중요하게 체감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의료 격차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네요. 다음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의 의료복지법 세 번째 법안은요. 입양도 이젠 국가에서 철저히 입양보호 3법입니다. 입양 아동보호 3법에는 입양특례 국제입양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 법태랑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이제 정인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우리나라 현재 입양 체계가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성이 좀 약하고 약간 좀 영리적인 이런 측면들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입양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국가가 이제 나서서 입양의 전반적인 절차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또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이 법안의 배경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작년 6월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친생 부모의 입양 관련 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직접 담당해서 양육 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이런 것을 안내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지자체 책임을 하라라고 이제 한 거고요. 이 지자체의 경우에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입양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면 이게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입양특례법에다가 이걸 규정해서 이런 혼란을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현재 그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 가정을 보호하며 아동 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국가가 설립한 그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과거에 민간 기관이 했었던 이런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상담과 조사, 사후 관리도 하게 되는 이런 게 크고요. 또 하나 복지부에다가 입양 심의위원회를 아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민간에서 이거 하다 보니 좀 객관성, 좀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그게 사실은 원래 이 K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그 법에 따라서 하지 않은 거죠.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헤이그 국제 아동 협약 비준 국가가 아닙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국제 아동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보통 이제 네. 뭐 입양 아동이 발생한다면 네네. 이제 민간의 입양 기관이 네. 그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네. 예비 입양 부모들로부터 네. 그런 아이가 생기면 네. 우리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는 이제 이 대기 명단이 있는 거죠. 그 둘을 연계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연 그 아이에게 맞는 부모를 찾아줄 것인가. 그걸 이제 결연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입양 부모 측에서 원하는 아이를 골라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여야 된다. 또 생후 몇 1년이 개월. 지나서는 안 된다. 네. 또 일체 장애가 없어야 된다. 조건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아이를 찾아야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동 이익의 관점에서 적합한 부모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골라주는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영리와 이야기 잠시 스치듯이 해주셨는데 보니까 입양기관에서 이제 국내 입양을 성사시키면 정부가 250만 원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또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해외 입양 비용이 약 2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입양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느낌? 이게 또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민간 주도 입양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좀 문제들이 좀 많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많네요, 지금. 예, 이건 사실은 뭐 그동안에 민간 입양 기관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또 긍정적 노력 봉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 예, 역할을 해왔기 예, 때문에 자칫 이런 좀 뭐 도덕적 비난에 살 수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예, 그렇죠, 그렇죠. 이문 접근하려고 보고요. 예. 이게 다만 뭐 원했던 원치 않던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섰을 때는 좀 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데에서부터 적합한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그런 해외의 입양 그 가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입양 관련 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원님? 현재는 이제 국제 입양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되게 그럼 이제 이게 더 심각하네. 현재 이제 유일한 국제 입양에 대한 국내법은 입양 대상 아동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5개월 동안 3번에 걸쳐서 입양 부모를 못 찾았을 경우에 해외 입양한다라는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 입양법을 만드셨는데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입양을 좀 피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하는 거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국내로 입양 오는 그것도 이 법을 통해서 따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동 입양의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 입양 협약의 그 절차에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책임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제가 명시할 거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러면 아동 학대 같은 이런 사태가 안 생길 것인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면 그런 가능성들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입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접근 자체를 입양하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입양이 돼서 가는 그 아이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모든 거를 다 좀 이렇게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김성주 의원님과 함께 3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의원님 뵈니까 네. 아주 그냥 반듯반듯하시고 말씀뿐만 예. 아니라 굉장히 나이스하시네. 행동도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시다고 네. 해서 선비라는 예.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 바른 언어상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바른 언어상을 수상하셨어요. 예. 초선 때 네.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람되지만 욕을 평소에 안 하십니까? 왜냐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화나면은 험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기 전에는 네.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한 일이 네네. 없었던 것 같고 남들로부터 이렇게 비판받고 비난받을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품성이 좋으셔요. 정치를 하다 보니 네. 저희도 격해지는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좀 스스로 좀 네네네. 잘 다스려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네. 선비라고 하셨는데 좀 예. 재밌게 봤던 게 있어요. 그 아무 노래 챌린지를 지난 중순 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동작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핸들을 돌리시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너무 좀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저희 상상이 안 되는데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이제 선거 때 너무 좀 딱딱하고 진지하지 말고 좀 대중 친화적으로 좀 가야 한다고 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국내 3대 몸치에 속하는데 저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하필 몸치시네. 그러니까 남들을 즐겁게 해줬으니까 성공한 거죠. 반응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좀 출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냥 미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공하신 거죠. 네. 자, 앞으로는 어떤 입법 계획이나 또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될 텐데요.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네. 복지 제도와 정책 전반에 대해서 네네. 다시 한번 좀 설계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저희의 정치를 시작한 동기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됐고요. 의원님께서 또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유명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폭 논란입니다. 우리 때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학교 폭력 내용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네. 학생들이 이 몽골 국적의 또래 여중생을 네. 묶어놓고 뭐 집단 폭행을 한 아이고. 것뿐만 아니라 담배꽁초까지 억지로 먹이고 폭행 장면을 또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여중생 1명을 무려 17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폭행을 네네. 했는데 담뱃불로 이 피해 여중생의 얼굴을 지지고 오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네.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이 6살인데 이 아이들이 크면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할까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궁극법 사연 역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여보세요, 태랑이 엄마. 나 금금이 엄마인데 엄마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나 마트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자기 정말 제때 전화했구나. 마트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우리 궁금이를 태랑이가 때렸다고. 그리고 한 달이나 넘게 궁금이를 괴롭혔다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잠이 안 와서 정말.
초등학교 2학년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폭력적이야? 아, 무슨 소리야. 우리 태랑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우선 내가 태랑이한테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초등학교 2학년 태랑이 엄마는 태랑이가 반 친구를 때리고 괴롭혔다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아들 태랑이에게 물어보기에 이릅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태랑아, 이리 와봐. 우리 태랑이 혹시 학교에서 궁금이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어? 아니 저번 날에 내가 궁금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막 뛰어가서 어깨 동무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어깨 동무 말고 목을 이렇게 잡았더. 근데 궁금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로 그러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궁금이가 삐졌나 봐. 아, 태랑아 정말이야? 아, 그럼 궁금이 괴롭힌 적은 정말 없는 거야? 응. 엄마가 친구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태랑이는 절대 친구들 막 안 괴롭혀. 태랑이는 엄마에게 친구를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태랑 엄마는 오해를 풀기 위해 궁금 엄마에게 연락을 합니다. 궁금 엄마, 나야, 태랑이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우리 태랑이한테 물어봤는데 아유, 때린 게 아니고 어깨 동무를 하다가 뭐야? 때린 게 아니야? 어깨 동무? 어깨 동무가 아니라 어깨를 쳤겠지? 엄마나 아들이나 개념을 그냥 쌈 싸먹었어. 네 아들 학교 폭력으로 당장 신고한다 내가 그냥. 아니, 궁금 엄마 말이 좀 그러네.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을 무슨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 아니, 그러면은 또 학교 폭력 위원회? 아우, 그런 거 열리고 복잡해질 텐데. 어? 아니, 우리 태랑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 왜 이러셔? 말도 안 되는 건 네 아들이 우리 아들을 때렸다는 거야. 몰라. 난 학폭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궁금 엄마, 궁금 엄마. 야. 근데 이렇게 그 법적으로 하려는 부모들이 꽤 있나 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저도 사실은 학교 폭력 상담을 굉장히 네. 많이 아, 그래요? 했고 실제로 사건도 많이 했거든요. 오, 많이 오는구나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 부모님의 마음은 또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하면서 이제 발뺌하니까. 다툼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 팀장은 뭐 아이가 지금 꽤 크잖아요. 7살인데 그 작년에 친구랑 네. 통학버스를 타고 왔는데 네. 그 집 이제 아이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뭐라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데 어이구. 혹시 아느냐 아니면 혹시 팀장님 아들이 혹시 뭐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이제 붙잡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일 있으면 아이의 말을 부모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야, 그리고 그 상황 정확히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구는 지금 맞았다고 하고 누구는 안 때렸다라고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아니 예전에 그 김지선 씨라고 네. 개그 뭐 김지선 씨. 아이들 많잖아요. 예, 그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살짝 본인 딸이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예 그 상대 부모가 오시는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셨대요. 아 진짜.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 너무 살벌했다고 그 얘기 저한테 해서 네. 뭐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사연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상해 폭행이 있긴 있네. 네, 뿐만 아니라 네. 뭐 속칭 빵 셔틀이라고 네, 하죠. 네. 강제적인 심부름 이런 행위도 학교 폭력으로 해당이 되고요. 또 문구류를 빌려가서 뭐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한 명을 이렇게 째려본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꽤 범위가 넓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보다.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네. 하면 폭력을 행사했을 때만 이제 어.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학교 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네. 넓네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막 여자들 고무줄로 하면 끊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네. 잘못하면 그런 것도 요즘에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에서처럼 어깨동무를 하다가 실수로 목덜미를 잡았다면 이것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사연에서는? 근데 이게 서로의 말은 다르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하려고 했는데 목을 잡았다는 것이 우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사연자의 이야기고, 한 학생은 뒤에서 쳤다라고 했는데 그때 라고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의도적으로 팍 치려고 했던 게, 목을 조르려고 했던 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고의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과실로 본다면은 학교 폭력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의성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깨동무 사건 외에도 네. 궁금 엄마 말로는 네. 한 달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느끼는데 네, 가해자는 이걸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면에서는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을 보면요. 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이런 분쟁이 전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경위나 상황, 그리고 행동의 정도를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누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대등한 지위였는지, 아니면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서 좀 괴롭혔는지,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네, 네. 실제 이 피해 학생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인지 아니면은 정말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의 관계성,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사연 속에 이제 궁금이 엄마처럼 만약에 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라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학교 폭력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은 학교가 2주 내에 현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가 되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이 나지만, 한쪽에서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개최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지속적인 폭력이 있다거나, 뭐 또는 보복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은 네.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불처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교 폭력 예방법 17조 1항에 따른 서면사과, 봉사,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이나 퇴학 처분 같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이제 보면 사연 속에서 태랑이는 자기가 안 그랬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하는 건데 그러네. 그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필요하겠죠. 사실 허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실관계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허위 신고, 허위라는 명백한 게 입증이 됐다면은 허위 신고로 학교 폭력을 신고했고 그로 인해서 뭐 정신상,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이것 자체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역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말입니다. 예. 자, 어쨌거나 학교 폭력 문제는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건 잘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도 힘을 좀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요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월세가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시중은행 전세자금 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2월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를 보니까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저 연 3.72%, 최고 연 4.92%였어요. 야,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전세 대출이 싸서 받았던 건데 많이 오른 거예요. 자, 이러면 전월세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네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네.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3.75%로 전세 대출 최저금리 수준입니다. 그러네. 3.75%. 그래도 월세 사는 청년들의 경우는 아마 큰 돈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네네네. 이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음.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네.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건은 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로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최대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만약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일 경우는 실제 그 월세 금액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임차보증금, 월세, 그리고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총 2만 2천 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네네. 일부 시별로도 지원 사업을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몰라서 혹시 못하는 분들 계시면 저희 법태랑을 시청하신다면 이런 꿀팁이 늘 쏟아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아시죠? 본방사수! 자,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3월입니다. 꽃향기가 이제 조금씩 세상을 가득 메우겠죠? 오늘도 환한 봄길처럼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